현재 한국 경제는 어디서 영향을 제일 많이 받았을까요? 가만히 살펴보면 97년 외환위기를 떠올릴 수밖에 없네요. 저 같은 40대 혹은 50대 분들한테 누구나 이 시기에 대한 경험담이 있는데요. 저도 뭐 몇 가지 딱 떠오르는 사건들이 있네요. 오늘은 이런 외환위기를 소재로 한 영화를 준비해봤습니다. 영화처럼 재밌는 금융 이야기 영머니. 저는 유튜브 하는 증권사 팀장이고요. 저는 영화하는 김기범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영화 제목은 뭘까요? 네, 오늘 영화는 2018년 개봉한 국가부도의 날입니다. 국가부도의 날. 네. 이게 딱 이름만 들어도 저 또래는 무슨 영화인지 딱 감이 오는 네. 영화네요. 네. 네. 제목이 직관적이죠. 충격이었죠. 네. 국가가 망하는구나. 국가가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한국 그 역사상. 네. 나름 대학 생활의 변화도 생겼고. 네, 원래 저는 이렇게 대학 생활이 되게 사실 저희 아버지가 보시면 안 되지만 공부할 생각이 별로 없었거든요.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보다는 좀 다른 거를 겪고 싶다? 네. 이런 게 되게 강해갖고 네. 약간 1학년은 좀 여유 있게 지냈어요. 성적은 좀 여유 없게 나왔지만 그래서 이제 2학년 때부터 뭐 그때 많이 가던 게 뭐 해외여행도 가고 네. 어학연수도 가고 하려고 그랬는데 겨울에 갑자기 뭐 국가가 부도나갖고 네. 다 물거품이 됐죠. 좀 개인적으로 아쉽긴 합니다. 저도 97년, 98년 생각해보면 제가 10살이 채 안 됐을 나이거든요. 네. 근데 그때도 그 어린 나이에서도 약간 IMF가 뭔가 되게 안 좋은 일이 우리나라에 일어났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 이후로 집안의 가세가 굉장히 어려워져서 그 어린 나이에서도 체감이 있었던 사건이긴 했습니다. 되게 짧은 시간 안에 안 좋아졌어요. 처음에는 좀 위기가 아니다 부정하는 시선도 생각보다 있었고 네. 그게 현실에서 봤을 때는 아주 허황된 얘기만은 아니에요. 네. 그게 뭐 뒤에도 설명이 좀 되겠지만 긴가민가 했던 것 같고 갑자기 어린 시절 뭐 충격받는 경험을 할 때 그 가장 충격받는 원인 중 하나가 처음 겪기 때문에 받는 충격인 거잖아요. 맞아요.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더 이렇게 오래 기억에 남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안 보신 분도 있으니까 네. 가볍게 어떤 영화인지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국가부도의 날은 국가부도까지 일주일의 시간을 앞두고 위기를 막으려는 사람과 위기에 베팅하는 사람, 회사와 가족을 지키려는 평범한 사람 등 IMF 위기 속 다른 선택을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입니다. 2018년 11월 28일에 개봉해서 375만 관객을 모았습니다. 네. 뭐 지금에야 굉장히 높은 숫자지만 그때 당시에는 사실 이제 기대치에 조금 못 미쳤던 그러네요. 수치긴 하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경쟁작들을 보면 보헤미안 랩소디 이런 작품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영향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게요. 보헤미안 랩소디가 갑자기 더 인기 이렇게 약간 그 정도 맞아요. 예상 못하는 네. 스타일이었는데 네. 갑자기 대박이 나갔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화의 톤이나 이런 것도 분명히 영향을 미쳤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보헤미안 랩소디는 기본적으로 이제 음악이 나오고 신나는 영화인데 이제 그런 반면에 이 영화는 사실상 좀 분위기도 좀 어둡고 맞아요. 과거의 상처를 이야기하는 영화이기 때문에 사실 관객들이 이렇게 쉽게 손을 가기가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마징콜하고 비슷한 느낌이 네, 있어요. 맞습니다. 네, 느낌이 있죠. 그쵸. 아무래도 이제 위기 상황을 다루고 위기 상황 전부터 해서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보여주는 영화다 보니까 좀 비슷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개인적으로는 그냥 한국인으로 느낄 때 마징콜보다는 이게 훨씬 이렇게 우리한테 큰 사건. 맞습니다. 그리고 약간 한국만 겪은 것 같은 사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만 않고 동아시아 맞아요. 연계된 것들이었다. 네. 이런 네.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IMF라는 게 사실 약자잖아요. 네. 그리고 아예 기관의 이름인데 IMF 기관이 어떤지 그런 설명과 당시의 한국 상황, IMF 세트 이후의 한국 그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하기 너무 큰 맞아요. 주제인데, 사실은 어렵죠. 뭐 IMF는 그 국제통화기금 한국말로 그렇게 됐고 예를 들어 그 네이버에 검색하실 때도 한국어로 국제통화기금으로 하셔야지 네. IMF로 하면은 용어 사전이 안 나오더라고요. 네. 하여튼 이제 인터내셔널 머니터리 펀드라는 네. 이름을 갖고 있고 이제 환율이나 국제 결제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약간 보조하는 안정성을 확보하는 국제 기구인데 이제 출범 자체는
브레턴 우드 체제가 출범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달러가 기축 통화가 되는 시점인 거고요. 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 주도로 이렇게 금융 안정화하는 기관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주로 단기적인 자금 수혈할 때 IMF가 개입을 해서 네. 지원하는 이런 데고, 의결권 요 부분은 영화 때문에 좀 설명드리는데, 의결권이 출자한 거에 비례해서 의결권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18% 정도 기금을 담당하니까 네네. 전체 의결권 18%어치 영향력이 있고, 네. 총 83인가 85% 정도 찬성을 하면 어떤 결정이 나거든요. 정책 같은 게. 네. 그러니까 거기에 미국이 18% 정도 좌지우지할 수 있으니까 네. 상당히 크게 굉장히 영향을 크게, 끼친다. 네. 그래서 영화에도 뭐 미국 재무부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 이유가 그런 배경이 있는 거죠. 약간 IMF 뒤에 영화적인 부분도 설명 때문에 간단히 얘기 드리면, 여기가 또 약간 고금리와 긴축, 재정 긴축, 뭐 네. 그런 구조조정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예. 돈을 빌려주는데 네. 감나라 배나라가 있는 조직인 거죠. 아. 그냥 빌려주는 게 아니라, 예. 우리로 치면 은행에서 돈을 대출 받을 때, 너 소비는 이렇게 해야 되고, 너 배달 음식 시켜 먹지 말고 하루에 2끼만 먹고, 이런 거죠. 직접적인 개입이 좀 이루어지는. 상당히 있는 네. 거예요. 그래서 다른 IMF 이제 도움을 받았던 나라들이 그런 걸로 어려움들이 다 있었죠. 네. 1997년에 이제 외환 보유고가 고갈이 돼서, 외환 보유고는 이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랑 거래할 때 달러가 필요하거든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달러가 전 세계 기축 통화고, 기축 통화로 무역을 하니까 네. 달러가 항상 필요해요. 네. 그래서 국가가 어느 정도 달러를 보유하는데, 그 달러가 모자라게 되면서 사실은 그 뒤에 이면에 여러 가지 문제가 다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지만, 맞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외화 지불할 보유고가 부족한 게 또 문제였던 거고, 97년 11월쯤 뭐 협상 들어가서 12월에 이제 차입하기로 하고, 그래서 결국은 계속 몇 차례 걸쳐서 돈을 수혈 받고 2001년에 전액 상환을 했어요. 상환 기일은 2004년인데 좀 당겨서 했죠. 그러면서 약간 어려움도 있었고, 한 줄 정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달러로 이제 무역에 필요하거나 대출을 갖거나 할 달러가 없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달러가 없었던 게 정부 긴축 재정을 하거나 재정 정책의 실패, 동아시아에 불어닥친 외환 위기가 병합됐다. 결국 시간 경과로 좀 보면 동아시아 쪽 태국을 시작으로 그 외환 위기가 불어닥쳐요. 네. 그래서 뭐 태국이 그때 자기들 자금 위기가 생기면 그 인근 국가들이 보조하기로 되면서 조금 퍼지기 시작한 거죠. 그게 자기만 문제된 게 아니라 옆에 다른 동아시아 국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제가 좀 컨닝을 했습니다. 인도네시아로 퍼지고, 이런 위기가 그 이제 한국의 IMF 97년에 되기 전에 이게 퍼지고 있었어요. 근데 한국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간단히 얘기 드리면 환율을, 한국 원화 환율을 불리하게, 그러니까 고환율을 통해서 네. 뭐 1달러에 뭐 1,200원 뭐 이렇게 해서 수출을 막 해갖고 경제 성장을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걸 여러 가지 이용하면서 외국 자본 투자를 받고 이런 것들이 잘 돌아가고 있었는데, IMF 직전에는 환율이 엄청 내려갑니다. 그래서 뭐 1달러에 뭐 800원, 790원인가? 영화에도 나오거든요. 네. 환율이. 영화에 그 자막으로 800원대라고 나오죠. 지금 원달러 환율 1,300원이거든요. 네. 일단 환율 자체가 높아야 되는데, 낮으니까 수출 경쟁력이 안 좋아서 96년에 무역 적자도 발생하고, 그 다음 뭐 유튜브에 많이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한보그룹이 망하거든요. 근데 이 그룹이 경영을 아주 방만하게 하죠. 네. 그러니까 막 빚이 엄청 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 결정은 점쟁이한테 점을 받아서 네. 뭐 이런 거, 이런. 영화에도 나오죠. 네, 지금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네. 그런 사회 경제적인 구조. 그다음 정치적인 거는 약간 그때 김영삼 정부였는데 초기에 인기가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후반부는 저도 기억나는 게 뭐 아들 문제라든지 네. 이런 것 때문에 IMF 터지기 전에도 갑자기 이렇게 동력을 위기가 확 왔죠. 잃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어찌 보면 정부가 그래서 제 기능을 잘 못한 거, 이런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결국 IMF를 맞게 된다. 네. 영화에서도 나오듯이 이렇게 경고가 있었잖아요. 경고를 잘 소화하지 못한, 심지어 집권 여당이 과반수를 넘겼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레임덕이 없었으면 강력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입장이었어요. 네. 그래서 전년도 뭐 법도 여당 혼자 단독으로 통과시킬 정도로 파워풀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뭐 여러 가지가 맞아 든 거죠. 좀 안이했다?
이런 아니겠다. 것들이 겹친 것 같아요. 왜냐면 전 아니했다 보는 증거가 일단은 보통 IMF 지원을 받으면 잘 헤어나지 못해요. 네. 남미 국가 이렇게 보면. 네. 근데 한국은 어쨌든 생각보다 빨리 극복을 했고 그렇죠. 극복을 한 다음 잘 되는 기업이랑 잘 되는 사업은 또 더 잘 됐어요. 네. 위기를 통해서. 그렇다면 이제 기본적인 뭔가 체력? 포텐셜이 없었던 건 아니죠. 근데 이게 계기로 이게 골문 게 한꺼번에 터지면서 엄청난 피해를 준 거. 네. 뭐 영화에서도 조우준 배우가 연기했던 역할이 이제 체질 개선 뭐 이런 네.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사실 뭐 그런 게 아예 없었던 건 아니네요. 그렇죠. 뭐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조금씩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97년 6월 뭐 이렇게 할 때 뭐 금융개혁 관련된 법안도 발의하고 네. 그다음 뭐 약간의 위기감들이 있었어요. 네, 뭐 네. 무역 적자 당연히 전년도 있었고 네. 뭐 왜 무역 적자가 왔을까? 기업 부실된 부분도 생각해 보면 부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죠. 예를 들어 자기 회사 돈보다 부채가 막 500%막 이런 식으로 있었던 거예요. 그걸 요즘에는 자본 잠식 뭐 이렇게 표현하지 않나요? 회계적인 용어라 저도 뭐 예, 잘 예, 설명을 못 예, 드리지만 기본적으로 회사가 갖고 있는 돈을 깎아먹으면 자본주의인데 그렇죠. 네, 그 정도가 네. 아니더라도 네. 이제 부채 비율이 높으면 결국은 현금 흐름이 끊어지면 네. 이제 위기가 오는 거고 또 제도적인 문제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어음이라는 걸 영화에 나오는 어음이라는 걸 쓰는데 지불할 돈을 나중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네. 한 달 뒤에 결제하겠다 이렇게 네. 하는 어음을 쓰는 거죠. 네. 근데 어쨌든 지연된 만큼 위험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 한국에서 몰랐던 거는 단기의 그런 채권 채무 관계가 위험성이 크다라는 거를 인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어음이란 제도도 또 안 좋았고, 네. 그게 뭐 복합적으로 엮인 거죠. 그래서 뭐 딱히 하나의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 직후 IMF 직후에 정부에서는 뭐 개인들의 과소비 네. 뭐 흥청망청했다. 그치만 제가 봤을 때 흥청망청해서 나라가 망할 정도면 네. 대단히 열심히 써야 되거든요. 김혜수 오빠 그렇죠. 네. 같은 경우는 일반 사업자인데 네, 네, 네. 흥청망청하는 장면이 안 나오잖아요. 대부분 국민들이 그렇게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거죠. 네. 갑수 역할이죠. 갑수죠. 네. 네. 허준호 배우가 맡으셨던 갑수 역할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냥 감독님이 보시기에는 이 사태를 예견하지 못한 일반 소시민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지금 이해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뭐 IMF를 영화에서처럼 체질 개선을 위해 IMF에서도 기금을 빌렸다라고 보기보다는 그 이후에 저희가 경제 체질 개선을 이뤄냈다라고 보는 그렇게 게 맞죠. 네. 뭐 왜냐면 IMF가 필요했던 거는 우리가 외화를 빌리는 맞습니다. 목적이었던 네. 거고 체질 개선은 뭐 글쎄요. 그 이후에 저희가 이뤄냈다고 보는 게 맞겠네요. 그게 맞죠. 네. 왜냐면 어차피 그 모태는 있었거든요. 그 전에도 약간 뭐 아까 얘기 드린 법안도 하려고 했고 실제로 체질 개선 자체도 한국에 있는 정부 기관들이 강력하게 했거든요. 네. 뭐 엄청난 우리가 IMF 하면 기억나는 엄청난 구조조정, 네. 뭐 기축, 고금리 이것들을 다 성실하게 정부가 수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현재 경제부총리 여섯까지 하셨던 분이 뭐 강력한 구조조정을 하고 심지어 뭐 대기업들도 구조조정 뭐 며칠 내에 내라 기획안 내고 그때 뭐 명예퇴직 이런 것들이 생겨나고 그래서 부채 비율을 낮추고 경쟁력이 올라간 건 맞아요. 네. 그 전에 기업들 같은 경우 보면 그런 걸 한 거죠. 이 돈을 벌면 워낙 부동산도 오르고 뭐 이런 실물 경제가 좋으니까 재투자를 안 하고 R&D에 네. 부동산을 산 거야. 땅을. 왜냐면 땅 사면 또 오르면 개발되고 그렇죠. 돈도 벌고 네. 이런 기업들이 많았던 거야. 근데 네. 문제가 딱 생기면 그거를 현금으로 못 바꾸는 거죠. 네. 왜냐면 은행도 문제가 있었거든요. 네. 아까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그냥 막 대출해 줬잖아요. 네. 네, 은행 갖고 있는 돈보다 어떻게 보면 더 과도한 대출을 했거든요. 그 지난 편에 마진콜에 나온 서브프라임처럼 네. 막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 시스템이 이제 망가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은행도 엄청 많이 망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알았죠. 은행이 망하는구나. 가장 바뀐 거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일단은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 이게 제일 큰 체질 개선이라고 생각하고 예전에는 막 무조건 해외 나가야 한다 했지만 실질적으로 글로벌 경쟁력이 있었던 것
부분은 좀 취약했는데 네. 이때는 어쩔 수 없이 밀려나서 했으니까 이제는 좀 지금 보면은 유명한 한국 기업들이 해외에도 좀 먹히잖아요. 그 그렇죠. 모태가 된 건 맞고 네. 단점은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구조 조정이라든지 인력 노동 시장을 좀 바꿔서 한 것들이 고용적인 측면에 부작용이 있었죠. 그래서 뭐 시청하시는 연령대마다 다른데 저보다 연하인 분들은 취업이 어렵다 다 겪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취업할 때도 취업이 안 돼서 되게 고민했는데 네. 저보다 밑에 들어오는 친구들은 더 심하더라고요. 근데 제일 웃긴 거 신입 모집인데 네. 뭐 레주메 이력서에 경력이 없네 이 친구는 뭘 바라는 거지 이 회사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막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나오게 된 모태인 거죠. 네. 그렇군요. 저도 사실은 겪었는데 취업할 때 네. 그런 걸 겪었는데 그게 이제 그 시작점을 올라가 보면은 사실 IMF에 그쵸. 연관이 있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취업이 어느 정도로 쉬웠냐면 영화에 나온 것처럼 네. 너무 취업이 잘 되니까 다른 회사 못 가게 하려고 직원 연수를 해요 일부러. 네. 그러니까 거기를 오면은 면접을 못 가잖아요. 그러면서 돈을 대놓고 신입사원이 돈 안 주십니까 하잖아요.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딱 보고 첫 번째 느낌은 아 역시 대바라졌대. 역시 대바라졌네. 근데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거가 그 당시는 진짜 취업이 진짜 잘 됐어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10명이 필요하면 나중에 사람을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15명을 뽑던 시대거든요. 이해 가세요? 요즘 취업 준비생들 이해 가세요? 어려운 시기였던 거죠. 네. 그래서 하여튼 기업 문화는 제가 인터넷 보니까 자료 준비하면서 딱 한 문장 제일 와닿는 말이 있었어요. 그 당시 한국의 기업은 벤처 회사 수준이었다. 왜냐면 너무 잘 되고 의욕도 네. 넘치고 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한데 사세 확장. 우리는 뭐 그때 막 1만 불 OECD도 들어가고 뭐 올림픽 이후에 우리는 이제 옛날에 못 살던 나라가 아니다. 막 키우던 시기거든요. 그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런 게 있어서 지금의 모태가 된 거지만 그만큼 이제 취약한 부분도 있었던 거죠. 막 이렇게 치고 나가면 뒤가 취약해지거든요. 이게 저도 뭐 비즈니스 해보면 이제 팀에서도 막 공격적인 걸 하면 뒤에 누군가 마무리를 해줘야 돼요. 네. 근데 이런 게 실질적으로 어렵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앞으로 나가는데도 많은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었을까. 지금의 벤처였다고 생각하면 딱 이해가 되죠. 아, 왜 회사를 그렇게 경영했을까. 그렇군요. 뭐 그런 것들. 사람도 막 벤처도 좀 막 뽑아다 막 줄였다 이렇게 빈번해지거든요. 보면 사업 구조 자체가 이렇게 늘었다 줄었다. 그래서 갑수 보면은 이제 납품한다고 그러면 공장도 지어라. 공장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그런 일을 그렇게 결국 도움이 된 거잖아요. 갑자기 사업을 그렇죠. 키우는 게. 이제 비슷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막 엄청 많은 사람이 고통을 겪었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렇죠. 얻은 성취가 없는 것보다는 네. 어쨌든 경쟁이 생겼다는 거에 조금 위안을 삼아야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리고 좀 더 지금은 어렵지만 지금 늘 하긴 경제는 늘 어려웠던 것 같긴 한데 더 좋은 미래를 위해 노력했다고 생각해요. 또 한편으로는 그런 위기를 겪고 나서 어떤 안전망이나 그런 위기를 다시 겪지 않기 위한 준비 같은 게 많이 늘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많이 늘었죠. 네. 일단 외환보유고도 엄청나게 늘려서 네. 그때 영화에 보면 뭐 100억 달러 이렇게 네, 얘기하죠. 그렇죠. 지금 4,200억 달러 정도 오. 보유하고 네. 그때 IMF 직후에는 세계 8위 정도 보유고 네. 뭐 이렇게 엄청 늘렸어요. 그걸 네. 관리해야 된다는 생각을 크게 했고 두 번째는 이제 약간 금융 용어긴 한데 스와프, 통화 스왑을 했거든요. 네네. 무슨 얘기냐면 간단히 설명드리면 미국하고 혹은 일본하고 위기가 있을 때 통화 원화를 달러로 바꿔주겠다 이거 약속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일반 시장 경제에 맡기면 한국 투자하지 말라고 막 처음에 시작하잖아요. 영화 할 때. 네. 그러면 일반 투자 은행들이 바꿔주질 않는단 말이에요. 원화를 달러로. 네네. 그러니까 달러가 부족했던 거거든요. 네. 근데 통화 수합을 하면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교환을 해주니까 네. 뭐 달러를 수급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몰랐던 거긴 한데 한국이 원래 그때까지는 이제 외국에 빚만 지는 나라였다면 네. 이제 외국에 돈을 빌려주는 국가로 탈바꿈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받을 돈이 있는 네. 그런 구조로 직업 선호도가 많이 바뀌어요. IMF 기점. 그 얘기 저도 들은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공무원을 선호하고 네. 군대 많이 갔죠. 남자들 그때 막 군대 우르르. 왜냐면 군대를 가면 가정 입장에서는 밥값 줄죠, 술값 줄죠, 학비 줄죠.
피디님 웃으시지만 젊은 남자들이 생각보다 엄청 많이 먹습니다. 엔겔 지수가 아주 안 좋아요. 다 웃으시네. 젊은 남자들이 소비재에서 네. 군대를 가게 되면 이제 공급제로 바뀌면서 돈을 벌어오는 사회 이사 같은 존재죠. 네. 조심해야 되는 게 증권 시장에 약간 명언이 있는 게 내리치는 칼날 손으로 잡으면 안 된다 이 말 있어요. 아. 영화 보면 칼날 내릴 때 딱 잡잖아요. 네. 고수나 이거 되지. 네. 하수 이렇게 하면 그렇군요. 어? 현재는 칼날이 어디쯤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은 칼이 잘 안 보여서 분모기 4개월. 한 100톤? 네. 220톤. 오.